네, 자 이번 시간에 55페이지 수익과 비용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수익이 무엇이냐, 수익의 정의, 네, 여러분 여기 참고로 그냥 읽어보실 정도예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형별 수익의 인식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통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익, 뭐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 몇 가지 정리했고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배당금 설명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배당금 수익의 수익 인식 시점이 언제냐면은 배당금 수익은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 요 인식 시점에서 배당금 수익만 좀 특별히 잘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니까 아까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됐을 때 규모가 결정이 돼요.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대개 이제 확정이 되면은요,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통지서. 뭐, SNS, 요즘 같으면 SNS로도 보내줄 수가 있고, 배당이 얼마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비용에 대한 이야기. 네, 비용에 대한 인식 시점들 나오는데, 비용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과 비용은, 서로 비용의 인식 시점은 수익과 대응해서 인식을 합니다. 수익을 인식할 때 거기에 대응해서 비용이 인식된다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비용에서도 별도의 뭐 개정 과목 정리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뭐 FAT 1급 수험서에 나와 있는 그 비용, 손익계산서 구조에 있는 그 비용,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그 정도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정리가 끝났고요. 다음 59페이지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제 9절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FAT 1급 교재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59페이지와 60페이지, 61페이지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시험에서 자주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 59쪽과 60쪽은 핵심적인 내용만 딱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론에서 나옵니다. 여러 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 만나보시면 회계 변경에 대해서 이론 문제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읽어볼까요?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면 변경을 안 해야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래요. 계속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회계 변경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이게 변경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비교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네. 자, 비교 가능성, 우리가 회계의 변경은 왜 안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간별로 비교하는 거라든가 기업 간의 비교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가능하게 하려면은 회계 변경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 변경의 첫 번째, 우리가 회계 변경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사유 있을 때 회계 변경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세 가지 정도. 자, 그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은요.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변경이 아니면 변경을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익 조정을 위한 자의적인 회계 변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계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죠. 규정이 바뀌어서 변경을 하는 것은 그건 회사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회계처리 기준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 변경은 아까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무언가 요걸 알아두시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 변경의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의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보면은요. 합병이나 사업부의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 등 이런 것은 이제 기업의 환경이 크게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기업의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총 자산이나 매출액이나 제품의 구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기업 환경이 전기에 비해서 단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회사가 식품회사였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원래 회사는 식품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운영하던 식품회사보다도 한 3배 큰 건설회사를 하나 우리가 인수했다 이거예요. 인수.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제 식품 사업부하고 건설 사업부가 있는데 회사에 그동안 식품 제조업이었을 때의 우리 회사의 회계 정책하고 건설 회사였을 때의 그 용역회사잖아요. 건설이라는 것은 했을 때의 그 기업의 환경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대한 변화로 인해서 회계 정책을 바꿔야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것. 두 번째, 동종사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동종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식품 제조업을 했었는데 우리 회사하고 동종 식품 회사들, 그 회사들이 그동안 쭉 사용했던 정책들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만 다른 정책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회사도 동종사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택한 회계 정책에 따르기로 했다. 그로 인해서 바꾸게 됐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거죠. 내용 끝까지 읽어볼까요? 동종사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기업의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에 전제 조건이 이런 거죠. 동종사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회계 정책이나 추정 방법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정당한 회계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 회계 변경에는 정책적인 변경과 추정 방법의 변경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아마 FAT 1급 그 기출문제 풀 때에 여러분하고 언젠가 이 문제가 TAT 2급 문제에 나와야 되는데 FAT 1급에 나왔군요. 그 얘기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때 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59쪽과 60쪽에 있는 내용이 우리 FAT 1급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FAT 1급의 출제 범위가 아닌 게 나왔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는 아까 여기서 말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거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건 기준의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회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정당한 회계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이 외에는 회계 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여기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사유가 되지 않는 오답,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게 세법에 따르기 위하여 회계를 변경했다 라고 하는 요 사유가 나오면은 이 사유가 나온 부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변경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세무회계, 즉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회계와 재무회계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무회계라는 것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회계일 뿐이에요. 세금 산출, 즉 세법에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양식에다가 거기에 수익금액이라든가 과세표준이라든가 세율을 같은 거를 적용시켜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납부세액을 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무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따르기 위해서 재무회계의 회계 처리를 바꾸는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재무회계 입장에서는 서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여러분이 세법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을 했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그게 잘못된 보기예요. 그걸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보기에서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 변경을 했다. 이건 누가 읽어봐도 이거는 정당한 회계 변경 아니라고 다 이건 답을 찾을 거예요. 이익을 일부러 크게 산출되게끔 하려고 총평균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갑자기 바꿨다. 이런 것은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 변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회계감사가 없는 그 법인들은 외부 회계감사가 없다 보니 가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세무당국에서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무당국은 세무서를 말하는 거예요. 법인세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회사가 지난 회계년도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로 했는지 총평균으로 했는지
그걸 매년 와서 확인하지 않거든. 예. 매년 와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세 신고할 때에 법인세 신고 관련 부속 서류에 다 재고자산은 어떻게 산출했고 하는 것들을 다 기록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하진 않아요. 그러나 외부 감사를 하는 기관들이라 하면은 상장 기업들입니다. 상장 기업들. 이 상장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재무보고에 어떤 허위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 이익 조정한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나중에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있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결산한 자료를 그대로 공표하지 않고 공표하기 전에 회계법인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부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회사로 위험한 그 상장 기업으로 그게 판단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큰 불이익이 발생되고요. 심하면은 취소되죠. 상장이. 그래서 상장 기업들에게는 외부 회계 감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회계법인하고 다 짜고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가 회계법인은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또 핵심이 뭐냐? 이제 앞 페이지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고,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올 수 있는 보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뒷장에서는 이 뭐가 나오냐면 지난번 문제 풀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뭘 물었냐면은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을 물었거나 아니면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을 물었거나 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진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정책의 변경이냐 추정의 변경이냐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회계의 변경의 유형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이 좀 강력한 거예요.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이 변경 중에 정책의 변경이다 하는 것이 좀 강력한 변경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추정의 변경이다 그러면은 정책의 변경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의 변경이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의 사례 두 가지를 알아두는 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여기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또 하나는 유가증권 취득 단가 산정 방법 변경.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뭐냐면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평균법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 자산의 종류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냐면, 자,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원재료를 말이죠. 1년 쓸 걸 어느 1월 달에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아니죠. 계속 원재료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매입을 할 거예요. 상품 도소매업도 마찬가지. 1년 팔 걸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재고를 싸놨다가 파는 것이 아니죠. 그때 시장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고자산이 원재료가 됐든 상품이든 매입
횟수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매입이 일어납니다. 네, 매입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고 조사할 때 이제 그 단가를 산정하는 거잖아요. 재고 조사할 때 남아있는 그 재고가 어떤 단가를 적용하느냐. 이때 이제 우리가 따지는 게 평균 단가를 적용하면 그게 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이라는 거고, 선입선출로 하자 그러면은 날짜 순으로 과거에 들어온 것은 판매된 걸로 보고, 만약에 재고가 만약에 3,000개가 있다 그러면 최근 거 매입한 3,000개를 재고 단가로 보는 것이 그게 선입선출이죠. 후입선출은 반대죠. 최근의 것은 판매된 걸로 보고, 만약에 3,000개 재고가 있다 그러면 과거로 넘어가서 오래된 것 순서대로 3,000개를 재고 단가로 산출해 가지고 그걸 재고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인플레이 현상 때문에 지속적으로 1년 중, 연중 계속 이렇게 오르는 추세였다고 한다면 이익은 선입선출로 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수량은 같은데 단가를, 선입선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재고 금액의 단가를 높게 보는 거예요. 재고 금액의 단가를 높게 보면은 재고 금액이 늘어나고, 재고 금액이 늘어난 만큼 매출 원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상품 계정에 4가지 요소 있죠. 차변에 오는 게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거기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걸 산출하죠. 하기 때문에 이 기말 재고 금액을 산출할 때 수량은 실제로 조사한 거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고, 단가는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해가지고 산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바꾸는 거, 이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또 뭐가 이것하고 뭐가 비슷하냐 하면은,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가 여유자금이 항상 있는 기업이라서 우리 회사 재무팀에서 계속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을 만약에 한 종목을 투자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 종목을 투자하는데 저 미국에 있는 애플사의 주식에 계속 우리 회사가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사의 주식이 1년에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 1월 달에는 만약에 $100에 샀고 2월 달에는 $105, 뭐 이런 식으로 110, 115 이렇게 쭉쭉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재고자산의 매입액 유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을 이제 중간중간에 올해 이제 한 10월 달쯤에 한꺼번에 딱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이것을 유가증권 처분이익, 즉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을 산출할 때는 매입한 금액을 대변에 기입하고 그 다음에 처분한 금액이 이제 차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에 매입했다고 봐야 되느냐.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애플 주식을 만약에 3,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딱 500주 그 중에서 처분했단 말이에요. 500주. 이 500주를 최근에 매입한 것을 판 걸로 우리가 장부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작년 말에 매입한 것을 판매한 걸로 장부 정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그 단기의 손익이 달라집니다. 과거 것을 판매한 걸로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된다면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높아지죠. 최근 거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유가증권의 취득단가를 이 회계 처리할 때 얼마로 받느냐에 따라서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가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런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법 이런 거에 관한 것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라고 제가 길게 설명했어요. 자, 정책의 변경 사례 두 개 있으니까 아래 보기 중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재고자산이나 유가증권을 답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는데, 자 그러면은 변경을 했으면은요 우리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전기와 단기로 비교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기에는 선입선출로 했고 이번에 총평균으로 바꿨다고 한다면 전기 거를 다시 작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전기 거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재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재작성. 비교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들 때 거기에 비교 2년치를 비교했으면 전년도 거 재작성해야 되고 3년치를 비교했으면 전년도와 그 전년도 거까지 다 재작성해가지고 비교를 시켜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떻게 한다?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 말은 재작성한다.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여기 정책 변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에 비해서는 좀 약한 변경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사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있는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추정, 대손율을 추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손이 다 추정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진부화를 판단하는 것, 이것도 추정으로 봅니다. 재고자산의 진부화, 재고자산이 유행이 지났다든가 그래서 평가를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재고자산을 이제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부화 때문에 이제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는 거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정. 그 다음에 우발부채를 표시하는 것도 추정입니다. 우발부채라는 것을 지금 처음 아마 우리가 만나는 용어인데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는 우발부채는 없어요. 재무제표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해가지고 표시하잖아요. 거기에는 우발부채는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발부채는 어디다가 표시하느냐? 주석이라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재무제표에 보면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석. 주석에 표시하는 부채인데 무슨 부채이길래 실제로 부채 총액에 넣지 않고 주석에다가 이런 부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발부채는 추정한 부채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것이 추정한 부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가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말이죠. 서로 이렇게 지급 의무, 뭐 담보, 우리가 옛날에 이제 개인이 은행 거래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연대 보증이라는 걸 하죠. 연대 보증. 지금은 연대 보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신용 가지고 안 되니까 예, 다른 사람 누구 보증인 누구 없습니까?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님이나 동생이나 예, 친척들 이렇게 해서 연대 보증 쓰면은 이제 대출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을 만약에 빌렸다. 그러면 그 부채는 나의 것이죠. 나의 것.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장부에 그걸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동생한테 내가 보증을 서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동생은 내가 그 부채를 갚는 동안에는 그 동생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 동생의 입장에서 우발부채입니다. 예, 우발부채. 우발적으로 동생이 책임질 수가 있어. 예, 만약에 만기 때 내가 은행에다가 돈 없습니다. 못 갚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동생한테 연락해요. 연대보증한 사람한테. 예, 채무자가 돈을 못 갚겠다고 한다. 예, 그러면서 보증인의 재산을 뭐 압류하겠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기 부채가 되는 거죠. 기업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석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부채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추정에 의한 것이죠. 추정에 의한 거.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관련된 것들이 다 추정입니다. 감가상각 관련된 거. 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이 좋을까? 정률법이 좋을까? 예. 이런 거 추정에 해당돼요. 내용연수라든가 감가상각 방법. 잔존가치. 예. 잔존가치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지난 다음에 처분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잔존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예. 추정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은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추정해 놓은 추정치가 우리 회계에 꽤 많이 있어요. 대손 충당금도 추정한 것이고 감가상각 관련된 그 감가상각 누계액도 일종의 추정치들이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그 항목들 내용연수, 잔존금액, 감가상각 방법 이런 것 등을 만약에 변경했다면은 그런 것은 추정의 변경에 해당해요. 추정의 변경은 그러면은 아까 여기 저 정책의 변경은 제작성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급 적용. 그런데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예. 전진적이라는 말은 과거 거는 따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비교식으로 작성을 할 때도 전기 거 만약에 감가상각을 다시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라든가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것은 그냥 단기부터만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회계의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회계의 오류는 변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 변경이 아니고 오류는 뭐를 빼먹었다든가 해서 이익이 달라졌다든가 아니면 계정과목 간에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단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회계 오류의 계산상의 실수, 회계 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 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을 한다.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류 수정이라는 것은 전기에 이미 저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결산. 전기 결산이 이미 끝이 났는데 그 오류를 결산 끝나고 그 다음 해인 차기에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회계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 것을 단기에 발견했으면 전표 수정하면 간단한 거예요. 아직 결산 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회계의 오류는 이미 결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류를
이번에 23년도 결산이 끝났는데 24년도 발견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쳐야죠. 예, 그래서 오류의 유형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오류의 유형에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도 있고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도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당사의 직원 가을 야유회에 필요한 간식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자, 정답은 차변이 복리후생비, 출금전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55만원. 대변은 현금입니다. 출금전표니까. 정답은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발견했어요. 아, 이거 복리후생비인데 이걸 접대비로 처리했네.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자, 이 오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영업이익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도 판매관리비고 접대비도 판매관리비예요. 그냥 계정 과목의 분류를 잘못했어요. 예. 이것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오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오류는, 그렇게 중요한 오류는 거의 없어요. 예. 이런 것은 그냥 아주 사소한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서는 틀린 거죠. 이거 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복리후생비로 해야죠. 직원들 야유회비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거예요.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증명서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표 입력에 대한 거 생략하고 아래다가 답을 그냥 쓰셔라 그랬는데, 뭐 입력해도 되고 하여튼 답만 여기다 정확히 쓰면 됩니다. 자, 문구류 7만원짜리를 현금으로 지출한 거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차변에 소모 품비 7만원, 대변에 현금 7만원 이렇게 했거나, 또 하나 이제 보니까 사무용품비로 하신 분도 있었어요. 보니까 사무용품비 7만원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나 이건 소모품비로 해야 돼요. 비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변의 계정 과목을 소모품이라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소모품. 그러면 자산으로 본 거죠. 예. 자, 문구류 7만원어치를 사고, 자산으로, 여기서 문제에서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할 것 했으면 소모품으로 해야 돼.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안 했으면, 자, 보험료에서도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했다.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할 때만 선급비용을 해야 돼요.
이런 문구류를 샀다. 자산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했을 때만 소모품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돼요. 소모품 B.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모품으로 했다고 볼까요?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죠. 예, 어떻게 되냐면 비용을 7만 원을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7만 원 증가해서 표시가 돼요. 예, 이 금액이 7만 원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한 7억 정도 된다면은 당기순이익이 7억은 많게 잡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을 자산 처리했다든가 이러한 것은 대개 중대한 오류들이에요. 이익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자, 물론 뭐 금액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회계의 오류 유형은요, 이익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도 있고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도 있습니다. 네. 그 종류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보여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에는 어떻게 고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뭐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예, 이걸 다 분석해서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주제가 뭐였냐면 중대하지 않다 그랬어요. 중대하지 않으면은 전기 거를 전기의 재무제표를, 즉 손익계산서를 다시 안 만들어요. 네, 안 만들고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든가 또는 이익이 줄어들었으면 수정 이익으로 늘려주고, 비용을 너무 과대하게 처리했으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든가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이것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이용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연도에 이렇게 잘못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설명한 건데 핵심적인 건 이거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손실로 바로 고쳐버린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똑같은 사례인데 중대한 오류라고 보았을 때는 전기 거를 고칩니다. 네, 전기 거 손익계산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재무상태표도 틀렸으면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를 고치면은 단기에 어떻게 오냐면은 단기 순이익이 전기 거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기의 단기 순이익이 달라지면 단기에 뭐로 와야 되냐면 2월 이익이익금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단기 수익으로 보지 않고 단기에 이익 잉여금을 늘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거 고쳤으니까. 단기에 있는 이익 잉여금을 증가시켜준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것은 고치지 않아요. 네, 전기 거를. 그래서 단기 이익에 영향이 있는 것들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규모가 커가지고 중대하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이익 잉여금을 고치는 방식으로 전기 거 손익계산서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액이 미미하거나 중대하지 않으면 그냥 단기의 손익에다 반영을 해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한 문제는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 그 이론에서, 요거는 이제 천상 이론에서 나와야 될 문제인데, 이론 문항이 옛날에 15문항에서 지금 10문항으로 줄었거든요. 줄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예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부 통제가 이게 그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 회사 내에서의 어떤 부정을 예방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내부 통제. 내부 감사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내부 감사 제도 안에는 내부 회계 감사 제도도 포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부정, 우리가 기업의 그 어떤 부정을 보면은 회계 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 부정을 하면은 대개 나중에 그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저기 감옥에 가게 되죠. 뭘 조작했다 해가지고, 무슨 배임 혐의다 무슨 혐의다 해가지고 회계 부정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지죠. 근데 이제 사고가 나는 거 보면은 회계 쪽에서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은행 금융권에서는 돈 횡령한 거 사고 많이 나죠. 어떤 은행의 뭐 은행원이 수백억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외에서 숨어 살다가 뭐 잡혀왔다든가,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런 대형 사고들 나는 거 보면은 그게 뭐냐, 기업의 내부 통제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거는 서로 이게 크로스 체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관리 담당자 또는 은행 담당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 전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권한과 책임, 한도를 주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또 누군가 그 장부라든가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게 바로 내부 통제제도예요. 자,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에서 혹시 시험에 다시 나온다면 옛날에 나왔던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목적. 네, 여러분, 내부 통제는 왜 하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첫째,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기업 운영하기 어려워지죠. 그 다음 두 번째, 회계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목적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뭐 그 회사는 뭐 회계장부가 전부 막 꾸며진 거더라라고 그 인식이 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라든가 주변에 그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참고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신뢰도가 툭 떨어지는 거죠. 자, 내부 통제가 잘 돼 있어야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관련 법규하고 정책을 잘 준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준수 안 하면 다 이게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민사,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목적이에요.